깊은 밤 중환자실 복도에서 도연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아버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빨리 이대로 가셔야 할 텐데. 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76세 한영호는 그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번 기회에 진료소 건물 명의만 빨리 넘기면 되는데. 맞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이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장남이 자신의 죽음을 재산 정리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충격적 진실에 영호의 심장이 병보다 더 아프게 조여왔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영호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 이른 새벽 5시, 76세의 한영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마을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생 한복을 입고 살아온 그였기에 오늘도 깔끔한 회색 한복을 몸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염을 다듬는 모습에서는 여전한 품격이 느껴졌죠. 대문을 열고 나선 영호는 먼저 진료소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인덕한 의원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온 곳이었죠. 비록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매일 아침 건물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여기 페인트가 좀 벗겨졌네. 영호는 건물 외벽을 살펴보며 손으로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진료실, 한약 조제실, 침실까지 모든 공간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 뒤편 텃밭으로 향하는 영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500평 남짓한 텃밭에는 그가 정성껏 가꾼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까지 없는 것이 없었죠. 무릎을 굽혀 흙을 만지며 새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였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놈들, 어제보다 또 많이 자랐네. 역시 비가 와서 그런가. 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뿌리개로 채소들에게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각 채소마다 필요한 물의 양도 달랐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참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운 아침을 더욱 완성시켰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침착한 목소리의 주인은 차남 한준호였습니다. 45세의 준호는 아버지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컸지만 언제나 고개를 약간 숙이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함이 남아 있었죠. 미혼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진료소 일을 도와온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효심을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응, 방금 먹었다. 너도 얼른 먹고 와라. 영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따뜻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의 손등에는 진료소 일을 도우며 생긴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조금 굽어 있었죠.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위해 결혼도 포기한 채 평생을 바쳐온 아들을 볼 때마다 영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김할머니랑 박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셨죠? 침대 정리하고 약침도 준비해 둘까요? 그래, 김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시고 박 할아버지는 어깨가 결리신다고 하니까 침을 좀 놓아드려야겠다. 두 사람은 함께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비록 정식 진료는 하지 않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몸이 아플 때면 여전히 영호를 찾아왔죠. 그럴 때마다 영호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보람이자 생의 의미였으니까요. 진료소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매일 청소하고 정리했기 때문이죠. 한약장 서랍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침구들도 소독되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첫 번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김할머니였죠. 선생님, 무릎이 또 아파서 왔어요. 어젯밤에는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어디 보자. 여기 침대에 누우세요. 영호는 할머니의 무릎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디가 아픈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끝만 대봐도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침을 놓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원해지네요. 역시 한 선생님 솜씨가 최고예요. 할머니는 감격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침을 소독하고 정리하며 아버지를 도왔죠. 할머니, 집에 가셔서 따뜻한 찜질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영호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장남 한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52세의 도연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바쁜 일상의 분주함과 피로감이 느껴졌죠. 도연아. 잘 지낸다. 너는 어떻고? 몸은 괜찮고?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네, 바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요즘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도연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과 바쁨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고 성공한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몸 건강히 일해라.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임원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영호의 얼굴에 살짝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일이 중요하지. 시간 날 때 오면 되지 뭐. 몸만 건강해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준호는 잘 있죠? 아버지 잘 모시고 있고요? 응, 내 동생이 잘 돌봐주고 있다. 걱정 말아라.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과는 어째서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형님이 또 바쁘시나 봐요. 옆에서 진료소 정리를 하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목소리였죠. 그러게 말이다. 큰 놈은 바쁘단 핑계로 전화 한 통 드물고 작은 놈은 내 곁에서 평생 뒷바라지만 했구나. 영호는 준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피부친이 둘 다 소중하지.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영호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호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고 준호는 진료소에서 한약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호는 고추를 따다가 문득 가슴 한복판에서 묵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왼쪽 팔로 뻗어나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영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물뿌리개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무릎이 꺾이면서 텃밭 흙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고 가슴 한복판이 마치 누군가가 꽉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진료소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준호가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텃밭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준호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입술도 파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준호도 이것이 심장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한시가 급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그늘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아버지가 평소 가르쳐준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숨을 천천히 쉬세요. 천천히. 영호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준호의 얼굴을 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아버지,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0분이 마치 이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마을 입구에 나타났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영호를 들것에 옮기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6세입니다.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의식은 어떤 상태였나요? 깨어 있다가 일었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차 안에서 영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체크하고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준호는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계속 기도했죠. 아버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은 오후라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호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까지. 준호는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됩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예요.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위험하신 건가요? 76세 고령이라 예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형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심장 발작이에요.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좋지 않대요. 빨리 오세요. 아, 알았어.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이야? 도연의 목소리에서는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차분하게 계산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죠. 2시간 후 도연과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도연과 명품 핸드백을 든 며느리의 모습이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뤘어요. 며느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상태는 어때?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고 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세요.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의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광범위한 심근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76세 고령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 회복이 언제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켜봐야죠.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얼굴의 슬픔보다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도연과 아내가 복도 끝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상황이. 며느리가 주위를 살피며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뭐? 아버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빨리 정리돼야 유산 문제도 깔끔하지. 병원비만 더 나가면 손해잖아요. 빨리 이대로 가셔야 할 텐데.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준호 혼자서는 뭘 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진료소 건물 명의만 빨리 넘기면 되는데. 맞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이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진료소 건물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지, 준호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논의했어요. 준호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걔가 뭘 알겠어요. 평생 아버님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법적인 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글쎄요. 상태가 이런데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는 영호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청각은 살아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장남 부부의 대화가 영호의 귀에 한마디 한마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정리돼야. 병원비만 더 나가면 손해. 건물 명의만 빨리 넘기면.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영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장남의 모습에 영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늘이 자신을 다시 살려준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흘 후 새벽 5시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영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호흡기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밤근무를 하던 담당 간호사가 놀라며 즉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영호는 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리, 새벽 복도의 고요함,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영우님, 저 보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실 수 있나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달려와 간단한 의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검지를 움직여 보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이기도 했어요. 의료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워낙 심한 급성 심근경색이라 걱정했는데 의식도 명료하시고 신경학적 이상도 없어 보입니다. 간호사가 영호의 맥박과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나오자 의료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네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던 준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아버지를 지키고 있던 그였죠.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정말요? 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아직 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준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품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영호는 눈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호흡기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영호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뭔가 다른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한. 1시간 후 도연과 아내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온 것이죠. 도연은 정장 재킷을 급히 걸친 채였고 며느리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다행이네요. 도연은 아버지 곁에 다가가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어딘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움과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전 밤 복도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영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호흡기도 제거되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고 예전의 온화함 대신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도연이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처럼 행동했지만 영호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라고. 영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죠.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버지가 아파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가 모셔드릴까요? 서울집에 방도 있고. 아니다. 집에 가겠다. 준호가 있으니까 괜찮다. 영호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라면 고마워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과 며느리가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호는 준호를 침대 가까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중요한 얘기다. 네, 아버지. 뭔데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랑 비밀 하나 나눠야겠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거든요. 내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말이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 많은 걸 들었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영호는 천천히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들은 도연 부부의 대화를 준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유산 정리가 깔끔하다는 말, 병원비가 아깝다는 말, 진료소 건물 명의를 빨리 넘기자는 말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로 변해갔어요. 설마 형님이 정말 그런 말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한다. 내 형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유산 때문에 말이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평생 형을 믿고 따랐던 자신에 대한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야, 내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아니?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때가 되었다. 영호는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무슨 일인데요?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다. 그리고 도연에게 마지막 교훈을 줘야 한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 후 영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가겠다며 나섰지만 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지, 서울에 오시면 제가 더 잘 모셔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내 집이 여기다. 준호만 있으면 된다. 도연은 섭섭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영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영호는 준호와 함께 은밀하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있지만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차남 한준호와 손자 한솔에게 상속합니다. 진료소 건물, 집, 예금 모든 것을 말입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장남분은 완전히 제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영호는 일부러 도연에게 무심한 척하며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대하지 않았고 대화도 짧게 끊어버렸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돼요. 서울에서 걸려온 도연의 전화에 영호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네.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내려가서 모셔드릴까요? 오지 마라. 바쁠 텐데 뭐하러 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이나 해라. 도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어조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라면 고맙다 마음만 받겠다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은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뭐가 있겠나?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바쁜 사람 붙잡고 있지 말자. 영호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형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준호야,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넌 다 알잖니. 이제 내가 왜 그런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 사이 영호와 준호는 비밀리에 변호사와 더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영호의 단호한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한영호님, 유 원장 외에 진료소 건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가 있으신가요? 소유권 이전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남분이 나중에 법적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만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형님도 아버지 아들인데. 준호야, 그놈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들었잖니. 돈을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다고. 그런 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점점 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준호와 자꾸 뭔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화 받으실 때마다 차갑게 대하시고 며느리가 도연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반가워하셨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설마 우리가 병원에서 한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그때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호흡기도 착용하고 계셨는데 무슨 소리를 들으셨겠어.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준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가 봐야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요. 아버님 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준호한테도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 주말 도연은 아내와 함께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호가 차 소리만 들어도 대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집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나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왔구나. 영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 왔다. 고생 많았다. 길은 안 막혔지? 며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반겨주셨을 텐데 지금은 마치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그냥 그렇다. 죽지 않을 만큼은 살고 있지 뭐. 도연은 아버지의 싸늘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투와 너무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연의 회사 이야기, 손자 한소리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로 화기애애했을 텐데 영호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준호만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자가 요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다음에 데리고 내려올게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얼굴 봐야죠. 별로 안 보고 싶으면 억지로 오지 마라.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손자 이야기만 나와도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버지,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대하세요? 도연이 참다 못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겠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예전과 너무 달라지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영호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나면 많은 것이 보이게 되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다 설명해주면 재미없잖니. 그날 오후 도연은 준호를 따로 마당으로 불러내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왜 저렇게 달라지신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야? 준호는 형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형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큰 병을 앓으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랑은 자꾸 뭘 상의하시더라. 어디 다녀오시고. 혹시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료소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준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것뿐이야?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형님, 정말 별일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도연 부부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해. 아버지가 저렇게 변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야, 치매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분명히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럼 뭘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도연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버지가 화날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아들로서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단순한 병후 증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도연은 며느리와 상의 끝에 아버지 몰래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준호랑 뭘 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 주 화요일 오후 도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몰래 아버지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마을 입구 공터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준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도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도연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마을 이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준호랑 같이 읍내 나가셨어. 무슨 일이 있나 봐. 요즘 자주 나가시더라고. 읍내요?
무슨 일로요? 글쎄,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도 정장 입고 나가시던데? 도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읍내에 평소 한복만 입으시던 분이 왜 갑자기 정장을? 혹시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아세요? 버스 타고 읍내 쪽으로 가셨어. 법무사 사무실 있는 쪽 말이야.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법무사를 만나다니. 혹시 유 원장과 관련된 일일까? 도연은 급히 읍내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읍내에는 법무사 사무실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급히 근처 카페로 숨어들어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와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어요. 분명히 유 원장이야.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몰래 유 원장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후 도연은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영우 어르신이 여기 오셨나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인데요. 한도연입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법무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직접 봤다고요? 응, 손에 서류 봉투까지 들고 있었어. 분명히 유 원장을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 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준호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그놈이 말할 리가 있나? 분명히 둘이 짜고 치는 거야.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다음 날 밤 도연은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가 서류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새벽 2시쯤 도연은 집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이라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방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통장, 도장, 각종 서류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작성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유 원장.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 원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 재산은 차남 한준호와 손주 한솔에게 상속한다. 도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료소 건물, 집, 예금 모든 것이 준호와 조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도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성공한 아들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유 원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도 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를 부추긴 것 같아. 평생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시점을 되짚어 보니 병원에서 깨어난 후부터였어요.
병원. 혹시 그때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무슨 일이요? 우리가 병원에서 한 얘기. 설마 들으셨을까? 도연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요. 호흡기도 착용하고 계셨는데. 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날 오후 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따져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영호는 대문 앞에 선 도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 아버지가 요즘 뭘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영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뭘 안다고? 유 원장 말이에요. 제가 왜 빠진 건가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왜 빠졌는지 정말 모르겠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평생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자랑거리? 영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자랑거리라는 게 뭔가?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도연아, 내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영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다. 영호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빨리 정리돼야 유산 문제도 깔끔하다고 했지? 병원비만 더 들어가면 손해라고 했고, 건물 명의만 빨리 넘기면 된다고도 했고, 영호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되짚어 말했습니다. 도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들으셨어요? 의식이 없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다. 내 아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어.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왜 차갑게 대했는지, 왜 준호와만 무엇인가를 의논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나? 그냥 걱정돼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도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자신도 그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어요. 현실적인 얘기? 영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유산 걱정부터 하는 게 현실적인 거냐? 아버지, 도연아,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나? 밤늦게 환자가 찾아와도 나는 달려갔었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치료해줬어. 그게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영호의 목소리에는 옛 추억과 현재의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도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때 준호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아버지와 형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다가왔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내 형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들은 것도 있잖니.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형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으셨대요. 뭐? 도연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그럼 너도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형님, 저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에 대한 실망감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짜고 나를 빼고 유언장을 바꾼 거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니야, 맞아. 우리가 짰어.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아버지, 저는 평생 성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성공? 그게 성공이냐?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 나가는 게 성공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뭐가 성공인가요? 내 동생을 봐라.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어.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꿈도 포기하고 그게 진짜 성공이야. 도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형의 시선을 받은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단지 사랑? 영호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을 위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지금 와서 변명하지 마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도 화가 나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언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내 자랑을 위한 거지. 영호의 말에 도연은 폭발했습니다. 그럼 준호처럼 살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면서. 도연아. 준호가 형을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불공평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내 인생? 영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더라. 돈과 체면만 있지. 아버지. 도연이 격분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아버지를 밀쳤어요. 형님. 준호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형제간에 몸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야, 비켜. 이놈이 아버지를 부추긴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두 형제가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 영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도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19 불러야 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영호는 가까스로 진정하며 준호의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화가 나서. 영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아버지, 가라고 했다. 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앉은 도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모르겠어. 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가서도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소 완벽주의자였던 그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도연 과장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이상하신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도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평소 즐겨 먹던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가 몸 망가져요.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아버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결될까요? 도연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 옥상에 혼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손이 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에서 바라본 풍경이 어째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린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진료소에 따라다니던 기억, 환자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던 기억.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걸까요? 마침내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화나셨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가봐야겠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보, 또 가시면 더 화내실 것 같은데. 며칠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같이 가서 사과드릴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굳어진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연습도 해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료소에서 나오는 환자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지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제발 문 열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형님, 왜 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준호야,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화나셔서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안 하세요. 준호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마지막이야. 도연의 간절한 모습을 본 준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형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까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준호가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한참 동안 이야기한 후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지쳐 계세요. 너무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친정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영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영호는 도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네, 제가 잘못했어요.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그제 화를 낸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정좌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도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이미 내 속마음은 다 드러났는데.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 단지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사랑?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 같은 건 정말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영호는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럼 유언장 내용을 알고도 상관없다는 거냐? 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해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산이 아예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준호한테 모든 걸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요. 제발이요. 영호는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분노, 실망, 그리움, 안타까움. 도연아, 내 아버지. 내가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걸을 때를 기억하나?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의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 넌 내 손을 꽉 잡고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았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도연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넌 변했어. 성공에만 매달리고 체면만 중시하고 아버지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됐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기도 하구나. 내가 너를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성공만 강조하고 인성은 소홀히 했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제 책임이에요. 도연아,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라도 깨달아라. 영호는 도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늦었어도 돼. 지금부터라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라. 도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되살아났거든요.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꼭 증명해 보이겠어요. 도연의 간절한 말에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믿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정말이냐? 또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언제부터 돈과 성공이 가족보다 중요해졌을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소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분위기였어요.
도연은 아버지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먹으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뭘?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아버지, 준호랑 같이 살 거예요. 영우와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성공이나 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하지만 내 가족은?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내려올 거예요. 아이도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내도 이해해 줄 거예요. 영우는 도연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하지만 유원장은 이미 상관없어. 나는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도연의 단호한 말에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변한 것일까? 그때 영호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그럴 거라면 오늘 당장 증명해봐라. 어떻게요? 진료소를 다시 열 거다. 너도 도와라. 네.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 치료해 줄 거야. 돈 받지 않고 말이다. 영호의 제안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의료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되라는 게 아니야. 환자들 도와주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살아온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료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첫 번째 환자는 70대 김할머니였습니다. 어머, 도연이 아니야? 언제 내려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지 도우러 왔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안내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침을 소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오세요. 고마워, 도연아. 효자구나. 할머니의 말에 도연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효자였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영호가 할머니의 무릎에 침을 놓는 동안 도연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길,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 어릴 적 보던 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치료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마을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죠. 할머니가 돌아간 후 영호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네요. 정말? 네,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진료소에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환자들을 맞이하고 약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 갔어요. 어느 날 가난한 홀아버지가 아픈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애가 열이 나서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아이부터 봅시다. 영호는 아이를 정성스럽게 진료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타는 모습을 봤어요. 해열제 좀 드릴게요. 며칠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저런 분들이 많아요? 응, 요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그럼 계속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나.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순 없지.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삶.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한 달 후, 도연은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지만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과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내와 아들도 시골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빠,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들 한솔의 말에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할아버지를 보게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도연과 준호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도연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아버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확신한다. 내가 진심이라는 걸. 영호는 서랍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다시 썼다. 아버지,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재산 때문에. 닥치고 들어봐라. 영호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리고 이 진료소는 영구히 무료 진료소로 운영한다. 두 아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흩어져도 마음은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보여줬어.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교훈이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절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후 진료소 앞에는 인덕한 의원 마이너스 무료 진료소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도연과 준호는 함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영호는 두 아들과 함께 진료소 앞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일상이었습니다.